너에게 우연, 결단, 그리고 직감에 대해 얘기했구나. 직관을 사용하면 결단이 빨라진다 했지.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일이 척척 진행되는 건 아니란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어. 그건 바로 행동이지. 결단과 행동은 하나야. 모든 일은 결단을 내린 그 순간 시작되고, 결단을 내린 순간 현재와 미래가 접속하는 회로가 생긴다. 그렇게 말했었지. 하지만 그 미래는 행동해야만 가까워진단다. 아무리 결심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는 다가오지 않아. 단 1mm조차도. 결단을 내려도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네가 결심한 미래는 실현되지 않을 거다. 결단이 미래를 탄생시키고 행동이 그 미래를 이끌어 줄 거란다. 사람의 행동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첫째는 미래의 불편함을 막기 위해 마지못해 하는 행동. 둘째는 현재를 즐기면서 신나게 하는 행동이지. 마지못해 하는 행동은 부정적인 행동 패턴이야.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런 부정적인 행동 에너지가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움직이는 거란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싫은 일도 해야 한다고 배웠기에 아무리 싫어하는 일이라도 꾸역꾸역 참아가며 어떻게든 하는 거란다. 아쉽게도 미래의 불편함을 막기 위해 마지못해 하는 행동, 그것들이 주를 이루지. 현재를 즐기면서 신나게 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단다. 그건 긍정적 에너지를 가진 행동이고, 그런 에너지를 늘리지 않으니 인생은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사람들의 일상 중 즐거운 시간이 20% 이하라면 자기 파괴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우리의 인생은 즐기는 것이지 결코 수행하는 것이 아니란다. 즐거운 일을 하며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삶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며 현재를 즐기면서 신나게 하는 행동의 양을 조금씩 늘려가 보렴. 그렇게 원하는 미래를 손에 넣을 때까지 우연과 직감을 따라 두근거림을 쫓아가 보렴. 인생은 어찌 보면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지. 많이 경험하는 인생과 아주 조금 경험하는 인생이야. 안전만을 생각하면 아주 조금 경험하게 되겠지.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단다. 살아있는 것, 그건 숨 쉬는 게 아니란다. 행동하는 거야. 그러니 세상으로 나가보렴. 다음 편지는 해외에서 읽어보길 바란다. 그 전까진 다음 편지를 읽지 말 거라. 편지를 든 손이 흔들렸다. 이것저것 고민해도 돌아오는 건 없었다. 지금 나에겐 행동만 있을 뿐이었다. 그래, 나도 해보자. 잠시 후 공항에 도착했다. 검색대 줄에 서 있는데 낯익은 남자가 눈에 띄었다. 지난번 여행사에 처음 갔을 때 내 앞에 서 있던 그 간사이 사투리를 쓰던 그 남자였다. 이 사람이 또 내 앞에 서 있다니. 남자도 나를 알아보고 말을 건넸다. 너 그때 우린 역시 인연이네. 의형제라도 맺어야 하나? 같이 오타루를 여행해도 좋았을 텐데. 그는 혼자서 계속 말을 이어갔다. 실은 교토에 있는 대학에 가려 했지만 도쿄로 왔고 교토는 정말 멋진 도시라는 등 이야기를 끊임없이 늘어놨다. 그리고 내가 고베 출신인 것을 알자 고베가 얼마나 멋진 도시인지 혼자 계속 이야기했다. 그가 귀찮아진 나는 앞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탑승구에 도착하자 한 외국인 가족이 보였다. 7, 8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아이들을 가진 가족이었다. 아이들은 나란히 검은 티셔츠를 입고 탑승구 주변을 열심히 뛰어다녔다. 그리고 셔츠에는 검은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분명히 쓰여 있었다. 교토, 고베. 순간 몸에 전율이 흘렀다. 교토와 고베라니.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다. 네가 무언가에 대해 정말 알고 싶다면 그땐 운명의 여신이 2번, 3번 연속해서 우연을 일으켜줄 거란다. 저 귀찮았던 의형제는 메신저였던 걸까? 나는 그 우연에 번뜩 직감을 느꼈다. 그래, 교토와 고베로 가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연을 거쳐 찾아간 교토에서 나는 할아버지의 또 다른 친구를 만났고 그분에게서 방콕에 있는 할아버지의 친구를 만나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방콕에 있는 자네 할아버지 다이조의 친구를 만나보게. 그들은 한 시기를 함께 보낸 사이지. 자네 할아버지에겐 나와 그 태국 친구 그리고 또 한 명의 친구가 있었다네. 우리 넷은 마음이 아주 잘 맞았어. 매일 밤 얘기를 나눴지. 어떤 날은 인도의 콜카타에서, 또 어떤 날은 태국의 방콕이나 치앙마이에서. 대부분 싸구려 숙소나 찻집이었지만 우린 밤늦게까지 토론을 즐겼어. 그 넷 중 둘은 돈과 비즈니스의 세계로, 나머지 둘은 정신적인 세계로 떠났지. 하지만 각각 훌륭한 인생을 보냈어. 지금 그 친구는 태국에서 큰 사업가가 되어 있네. 돈과 일,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자네에게 가르쳐 줄 테야. 자네에게 아마 딱 맞을 걸세. 그를 만나면 자네 안에 복잡하게 얽혀있던 그 실타래가 조금은 풀릴 거야. 방콕에 가본 적은 없지만 또다시 가슴이 두근거렸다. 고베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나는 공책에 목표를 적기 시작했다. 도쿄로 돌아가기 전 나는 고베에 있는 본가에 잠시 들렀다. 하지만 나 때문에 아버지와의 말싸움이 오고 갔고 결국 오붓한 저녁 식사는 망쳐버리고 말았다.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어가며 나는 왠지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싶어졌건만 나는 끝내 할아버지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할아버지의 다음 편지를 읽어보고 싶어졌다. 하지만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다음 편지를 읽지 말라던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래, 할아버지는 내게 행동력을 일으킬 방법을 생각하신 거야. 여자친구에게 이해를 구하지 못했기에 매우 침울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학교에 휴학계도 냈고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어쨌든 지금은 앞으로 나갈 행동을 해보고 싶었다. 여행을 떠나자. 미지의 세계, 방콕으로. 일본에서 수천 킬로가 떨어진 이국 땅. 방콕 공항에 내리자 남쪽 특유의 따뜻한 바람이 나를 맞이해 주었다. 그곳은 일본과는 또 다른 세계였다. 받아든 주소를 찾아가자 방콕 오피스 거리 중 가장 화려한 고층 빌딩이 나왔다. 그곳의 최상층이 할아버지의 친구의 사무실이었다. 최상층에 도착하니 여배우처럼 아름다운 태국의 미인 2명이 안내 데스크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떨렸지만 사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지금껏 우연과 직감으로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으니 나는 이번에도 쉽게 만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안내 데스크에 있는 여성은 상냥하게 웃으며 오늘은 안 된다 거절했다. 순간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루타 씨는 은퇴한 할아버지였고 도쿠야마 씨는 절의 주지스님이었다.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여긴 외국이고 상대는 대기업의 오너였다. 그리고 안내 데스크의 이 사람들에겐 나는 그저 낯선 외국인일 뿐이었다. 회장님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 당분간 안 나오세요. 언제쯤 돌아오시죠? 돌아오셔도 여기엔 잘 안 계십니다. 치앙마이에 주로 계시죠. 치앙마이요? 차가운 말투였다. 나는 짧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도망치듯이 그곳을 빠져나왔다.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현 상황에 대해 냉정하게 생각해봤다. 우연과 직감을 따라 행동하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더니 내가 너무 안이한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네. 이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랐다. 내 망상 속에선 VIP 대접을 받으며 대저택으로 초대받을 줄 알았다. 나를 기쁘게 대접해주며 모든 걸 다 가르쳐줄 줄 알았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주변의 이국적 풍경을 봐도 한숨만 나왔다. 또 다른 우연이 무엇을 일으킬지 기대하며 나는 몇 시간이나 거리를 걸었다. 하지만 다리만 아플 뿐 어떠한 싱크로니시티, 동시성도 일어나지 않았다. 싱크로니시티, 동시성에는 파도가 있다더니 이게 그런 걸까? 정체기와 잘못된 길 중 난 어느 쪽에 서 있는 거지? 지금까지는 순조로웠는데. 하는 수 없이 나는 노선을 변경해 우선 오늘 밤 잘 곳을 찾기로 했다. 숙박비가 저렴한 카오산 거리에 숙소를 정하고 나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근처 카페로 향했다. 나는 스스로가 약간 부끄러워졌다. 방콕에서 언제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무작정 치앙마이로 가볼지 그도 아니면 포기하고 돌아갈지 갈팡질팡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끙끙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옆에 앉은 한 외국인이 말을 걸어왔다. 그는 부침성 좋은 미국인이었고 그것이 마이크와의 첫 만남이었다. 그때까지 이 우연한 만남이 내 운명을 바꿔줄 거라 알진 못했다. 마이크는 몸집만큼이나 목소리도 꽤 컸다. 시원스럽게 웃는 모습이 아주 매력적이었다. 처음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주고받다 마이크는 마음이 통했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대학을 휴학한 후 자아를 찾는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 했다. 그리고 그 여행은 벌써 1년 반이 되었다 했다. 이봐 마이크, 나도 세계를 돌아다닐 생각이야. 그런데 나도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봐 케이, 말해두겠는데 자아 찾기 따위는 그만두는 게 좋아. 있잖아, 진짜 나는 유럽의 시골 마을이나 인도의 길에서 찾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 찾지 못하면 세상 어디를 돌아도 찾지 못할 거야. 진짜 나는 마음속에 있어. 하지만 역설적인 건 그 진짜 나와 만나려면 여행을 떠나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역시 여행을 떠나야만 행동할 수 있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네 여행은 어땠는데? 유럽을 돌아다닐 때까지만 해도 좋았지. 인도에선 명상에 푹 빠져서 그곳에 잠시 머물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방콕까지 왔지만 얼마 전까진 술에 취해 해롱되고 있었어. 나 여행을 시작하면서 살이 20kg나 빠졌다니까? 살 빠지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럴지도 모르지. 너처럼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이야. 뭔가가 느껴져. 넌 내 절친이야. 할아버지도 몇십 년 전 방콕의 그 싸구려 숙소와 카페에서 절친한 친구들과 이런 느낌으로 즐겁게 대화했을까? 난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버려도 좋아. 술을 완전히 끊은 것도 여자친구 덕분이지.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난 깨달은 사실이 있어. 그건 인생은 사랑이 전부라는 거야. 나를 다시 일으켜준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면 난 죽을 수도 있어.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하다니 대단한데? 분명 네 여자친구도 멋진 사람일 거야. 그런데 여자친구는 어디에 살아? 치앙마이. 난 치앙마이에서 새 출발을 했어. 너도 함께 가자. 설마 치앙마이에서 새 출발을 했다고? 순간 소름이 돋았다. 이런 식으로 결국 싱크로니시티, 동시성은 돌아오는 걸까? 그래, 이거야. 기분이 좋아진 나는 일어서며 외쳤다. 가자, 치앙마이로. 나도 치앙마이에서 인생을 바꿀래. 다시 동시성의 스위치에 불이 들어왔다. 순간 도쿠야마 씨의 말이 떠올랐다. 흐름이 나와 맞지 않을 땐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게. 사실 그 정체기일 때 만나는 그 사람이 인생을 바꿔주는 경우가 아주 많지. 다음날 나는 마이크와 흔들리는 버스를 타고 10시간이 걸려 치앙마이에 도착했다. 이튿날 마이크의 손에 이끌려 그의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고 자리에 함께 나온 노이라는 새 친구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말로만 듣던 전형적인 치앙마이의 미인이었다. 나는 그녀와 대화하며 점점 더 푹 빠지게 되었고 그 후 며칠 동안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냈다. 4명이서 함께 여기저기 다니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지금껏 이렇게 즐겁게 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가슴 뛰는 시간들이었다. 그런 꿈같은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사건이 일어났다. 산책 겸 쇼핑을 하러 나간 순간 나는 누군가와 부딪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갑이 사라진 것을 알아챘다. 나는 서둘러 백팩을 열어 편지 따발이 든 봉투부터 찾았다. 다행히도 지갑보다 중요한 편지는 그 안에 있었다. 순간 식은땀이 났다. 편지가 없다면 나의 여행도 끝나버릴 게 분명했다. 그러자 번뜩 정신이 들었다. 그래, 이 일은 내게 신호를 보내주는 거야. 여기서 청춘 드라마에 빠져있다니.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나에게 보내는 경고일지도 몰랐다. 나는 냉정을 찾고 숙소로 돌아왔다. 그리고 숙소 안에서 할아버지의 편지를 다시금 천천히 읽어보았다. 그래, 할아버지의 삶을 통해 나다운 삶을 찾는 모험을 떠나는 게 이 여행의 목적이었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자아 찾기의 청춘 여행이 되어 있었다. 이대로는 안 돼. 정신을 차리자. 나는 심호흡을 하며 공책에 크게 적었다. 결정했어. 나는 나다운 인생을 살 것이다. 나는 그렇게 진심을 다하자고 다시 한번 결심했다. 그때 카페 테라스 앞에 새하얀 프리우스 자동차 한 대가 멈춰섰다. 치앙마이에선 보기 드문 모습의 자동차였다. 차에 누가 타고 있을까 생각하는 순간 차문이 열리고 중후해 보이는 작은 몸집의 노인이 내렸다. 노인은 내 쪽으로 힘차게 걸어왔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쳐다본 후 쾌활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다. 네가 다이조의 손자지? 그 친구 옛날 모습과 똑같네. 대단해.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의 그를 다시 만난 것 같아. 치앙마이에 잘 왔어. 네? 아니 어떻게 혹시 할아버지가 솜차이신가요? 가슴이 떨릴 정도로 감동스러웠다. 방콕으로 그리고 치앙마이로 온 것은 이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였다. 할아버지의 60년 절친. 내가 결심한 순간, 그리고 공책에 쓴 순간, 이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다. 직감을 따라 치앙마이에 온 그 행동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결심한 그 순간 상대방이 내 앞에 나타날 줄이야. 우연을 넘어선 이 일에 나는 진심으로 놀라고 있었다.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정말 기분 좋구만. 그는 이렇게 말하며 내 손을 몇 번이나 두드렸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교토에 있는 도코야마 씨가 연락을 해주었기에 솜차이 씨도 나를 찾고 있었다 했다. 나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싶으면 우리 집으로 가자고. 여기서 멀지 않아. 그는 매우 특이한 사람이었다. 보온병을 휴대하고 프리우스 자동차를 탄 부자라. 그의 집에 머물며 나는 돈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솜차이 씨, 다른 질문이 있어요. 부자가 되려면 대체 뭘 해야 되죠? 아주 좋은 질문이야.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사실 3가지밖에 없어. 첫째, 가족의 돈을 받는 것. 둘째, 돈이 돈을 버는 것. 셋째, 자신의 재능을 살려 일하는 것. 이 3가지 뿐이지. 첫 번째 방법처럼 가족의 돈을 받아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자신이 가진 돈의 그릇보다 큰 돈을 가지게 되는 게 일반적이야. 하지만 그럼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고 돈을 날릴 확률이 꽤나 크지. 그리고 대개 스스로 돈을 버는 힘이 없기 때문에 돈을 잃지 않으려 모험도 하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돈이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해지지.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불리기도 하고. 하지만 말이야, 실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3번째 방법인 자신의 능력을 살려서 돈 버는 방법, 그것밖엔 없어. 사람들에게 자산이라고 불릴 만한 게 없으면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지. 그래서 사람들이 파일 것은 사실 재능밖에 없는 거야. 하지만 누구나 하는 일을 하면 부자가 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아쉽게도 사람들의 95% 이상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지. 어쩌면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돈에 휘둘리며 사는 이유가 이것일지도 몰라. 그럼 사람들은 묻곤 하지. 자신의 재능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그럼 대체 왜 그걸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는 걸까? 그건 열쇠가 코앞에 있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이야. 너무 가까이 있어서 발견하지 못하는 거지. 인생의 기회는 멀리 있지 않아. 항상 반경 3m 내에 있지. 지금은 내 말을 잘 이해할 수 없겠지만 자네라면 분명 재능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수천 킬로나 떨어진 이곳에 아무 약속도 없이 올 정도로 높은 행동력을 지녔으니까 말이야. 사람들은 몰라. 재능이 쉽게 보이면 인생의 즐거움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걸. 재능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결코 나쁜 게 아닌 거지. 성공은 한순간에 붙잡는 게 아니야. 제로에서 출발해서 재능이 돈이 되는 행동들을 조금씩 발견하고 그 안에서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붙잡는 거지. 그게 바로 인생의 재미란다. 그런 즐거움은 돈으로도 살 수 없어. 언젠간 너도 내 말을 실감하게 될 거야. 인생에 필요한 건 용기와 상상력, 그리고 약간의 돈이지. 할아버지의 5번째 편지가 떠올랐다. 돈에는 힘만 있을 뿐 선악은 없다는 것. 돈이란 힘이란다. 돈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다양한 것으로 변하지. 물건으로 변하기도 하고 때론 행복으로 변하기도 해. 하지만 돈은 선악을 구별하지 못해. 그저 강한 힘에만 이끌릴 뿐이야.
그래서 돈은 매우 착한 사람에게도 그리고 매우 나쁜 사람에게도 다가간단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돈이 가는 것이 아니야. 좋은 사람이 부자가 되면 돈은 좋은 힘이 되고 나쁜 사람이 부자가 되면 돈은 나쁜 힘이 되는 거지. 사랑이 충만한 사람에겐 사랑의 힘이 되고 냉정한 사람에겐 냉정한 힘이 된다. K, 너는 사랑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너의 힘을 최대한 키우면 좋겠구나. 그러면 너의 돈은 사랑의 힘이 커질 테고 넌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돈의 속성을 알아야 해. 돈이란 사람들이 신뢰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완성되는 거야. 그 신뢰를 잃으면 돈은 언제나 종이 조각이 되고 말아. 버블의 역사를 공부하렴. 비정상적으로 가치가 높은 건 모두 환상일 뿐이야. 그리고 네가 돈에서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구나. 결국 돈과 행복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선 돈과 제대로 마주해야 되지. 하지만 사람들은 돈을 쫓으면서도 돈과 마주하길 두려워해. 록펠러는 말했지. 나는 수많은 재산을 벌었지만 그 돈은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고. 네가 만일 돈에서 자유로워진다면 너와 인연이 있는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렴. 그러면 그 사람들도 더 이상 돈을 쫓지 않고 자유로워질 거야. 네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길 마음속으로 응원하마.